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존재처럼 그리고 있고, 이 국수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에게 어떤 마음, 영혼들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성주의적 시각은 이 근대에 들어오면 조금씩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시각은 역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는데요. 또 서양의 경우와 동양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쾌락주의가 좀 강했고, 중세에는 뭐 영성주의적 시각이 조금 있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다시 쾌락주의, 고대 쾌락주의가 재발견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모두 다 이제 영양주의 안에 되게 편입이 됩니다. 서양에서 이 음식에 대한 쾌락주의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뭐 에피쿠로스인데요. 먹고 마시는 일이 쾌락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이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어떤 쾌락, 이거를 이렇게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것이 육체적인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 정신과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좀 더 우월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로 느껴지는 것들은 좀 시시하고 별볼일 없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쾌락은 육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플라톤은 요리 기술도 이건 진정한 기술이 아니고 그 실용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이런 그 플라톤의 시각은 근대에 들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대의 영양주의에서 음식은 어떤 물질, 대상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주 잘게 쪼갤 수 있는 것, 그 구성 성분을 합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만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많이 접하죠, 그런 얘기. 비타민 하루 권장량, 하루에 먹어야 할 뭐 열량 계산법, 이런 것들이 모두 영양주의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들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나 동양적 관점에서는 고대 영성주의가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이 아니라 그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시풍속에 따라서 그 절기에 따라서 먹는 음식을 정했습니다. 설날에는 어떤 걸 먹습니까? 예, 좀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군요.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동지에는 뭘 먹습니까? 네, 팥죽을 먹습니다. 대보름에는 두부와 무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시간의 흐름, 우주의 법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플라톤은 요리라는 것을 폄하했지만 그 동양에서는 요리 기술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시춘추에 보면 이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훌륭한 음식 솜씨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있는 철학으로 왕을 감동시켜서 재상에 발탁됐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에도 그 화랑 정신의 그 비조로 알려져 있는 영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그 차 다리는 솜씨가 그렇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차를 너무나 맛있게 다렸고, 그래서 그 차 맛으로 왕을 감동시켜서 국사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그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에 이르면 모든 것들이 이 근대 영양주의 아래 그 수렴이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그런데요. 우리의 경우에도 영양주의적 관점은 1900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1920, 30년대에 오면 본격화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음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유나 그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들.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우유 급식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그게 다 학생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이때부터 이런 우유나 고기를 많이 먹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 우리의 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활 개선책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음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밥 대신 빵을 먹는 게 낫다.
아니면 밥 대신 계란을 먹자. 또는 밥상은 이렇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밥상 대신 식탁을 쓰자.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관한 관점들이 서양식으로 바뀐 겁니다. 심지어는 김치나 된장 이런 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뭐 먹거나 이 담글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외국의 음식 문화도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뭐 커피, 코코아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시는 건 좀 뭐랄까요, 새로운 문화를 아는 그 신세대의 상징 같은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그 당대의 음식을 둘러싼 어떤 맥락들을 고려하면 백석이 음식에 담긴 어떤 영성주의적 시각을 강조하고 음식을 좀 다르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당대의 어떤 지배적인 음식에 대한 경향들에 저항하고 또는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전통들을 다시 되살리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백석이 음식을 보여준 첫 번째 특징이 국수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음식을 존재처럼 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석이 음식을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음식이 굉장히 신성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작품으로 백석의 고방이라는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박현선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죠. 낡은 질동이에는 갈 줄 모르는 늙은 집난이같이 송구떡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오지 항아리에는 삼촌이 밥보다 좋아하는 찹쌀 탁주가 있어서 삼촌의 입내를 내어가며 나와 사촌은 시큼털털한 술을 잘도 채워 먹었다. 제삿날이면 귀머거리 할아버지 가에서 왕밤을 밟고 쌀이꼬치에 두부 산적을 깨었다. 손자 아이들이 파리떼같이 모이면 곰의 발 같은 손을 언제나 내어둘렀다. 구석의 나무 말쿠지에 할아버지가 삶는 소신 같은 집신이 뚝뚝이 걸리어도 있었다. 옛말이 사는 컴컴한 고방의 쌀독 뒤에서 나는 저녁 끼때에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다. 네, 이 시는 백석의 유년 시절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고방이라고 하는 건 광, 창고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그 창고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어른들이 저녁 먹으러 가고 부르는데도 안 가고 거기서 놀았다는 얘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고방에 온갖 음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음식들이. 그래서 뭐 이 고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쌀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쌀독. 쌀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은 굉장히 신성한 곳입니다. 신성한 곳. 그러니까 이 백석이 말하는 이 고방은 단순한 어떤 창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을 섬기거나 어떤 신성한 것들을 모셔두는 그런 사원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백석은 그 공간을, 그 신성한 공간을 음식이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즐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상력은 신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는 어떤 커다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온갖 음식이 매달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 나무 주위를 젖과 꿀이 흐른다거나 이런 상상력들은 여러 가지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고방이라는 시도 역시 그런 상상력이 가미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창고가 아니라 어떤 신성한 공간이고 그 신성한 공간에 음식들이 있고 그래서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아주 일상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백석은 하고 있고 많은 시들에서 음식들이 그렇게 신성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석시에서 음식을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은 음식을 통해서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고 엮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시로 북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역시 박현선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죠. 거리에서는 모밀레가 났다. 부처를 비하는 정갈한 노친네의 내음새 같은 모밀레가 났다. 어쩐지 향산 부처님이 가까웠다는 거리인데 국수집에서는 농짝 같은 도야지를 잡아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